발표 순서는요. 우주여행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현재 우주여행의 현황, 그리고 우주여행이 대중화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극복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주여행의 대중화는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로 유인 동력비행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고다드가 우주를 향한 첫 로켓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되죠. 이들의 성공의 기록들을 보면 오늘날 기술 수준에 비하면 참 초라하기 거지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항공우주의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고다드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2차 세계대전 말에 독일의 폰 브라운 박사는 V2 로켓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 당시 런던 공포에 떨게 했던 이 V2 로켓이 조금만 일찍 개발되었다면 아마 연합군이 패배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만큼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1961년에 케네디가 의회에서 10년 안에 달을 정복하겠다고 연설하게 됩니다. 폰 브라운 박사의 어릴 적에 그 화성과 달에 가겠다는 그 꿈과 위대한 지도자의 비전이 만나면서 1969년에 인류의 꿈인 달 착륙이 현실로 실현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국가 예산이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경제성이 없는 달 탐사는 중단을 하고 실질적인 우주 개발에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위성을 어떻게 하면 싸게 쏘아 올릴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나사가 재사용 발사체인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0년간 개발을 한 끝에 1981년에 우주왕복선의 발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미국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킨 또 다른 큰 사건이었죠. 그런데 1986년에 발사를 하면서, 그리고 2003년에는 재진입하면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2011년에 스페이스 셔틀 프로그램 모두 다 중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단된 이유가 이런 대형 참사 때문만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운용되는 비용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에 의회에 제출한 그 발사 비용 대비 실제로 운용된 비용은 10배 이상 비쌌고요. 당시에 러시아의 발사체인 프로톤보다도 오히려 3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운용이 되었습니다. 항공우주의 역사를 이렇게 중요한 성과들로 쭉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항공의 경우에는 민간 수송, 즉 상업적 운용을 목표로 대중화가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69년에 이미 오늘날의 보잉 747이 운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우주의 경우에는 고다드의 발사 이후에 채 50년도 안 되어서 인간이 달에 가는 놀라운 기술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대중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단지 이제 국가적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부 주도로 수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 들어가면서 다시 이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어떤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뉴스페이스라는 기치 아래 스페이스X, 여러분 잘 아시죠? 스페이스X, 그리고 블루 오리진과 같은 많은 민간 기업들이 우주 사업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새로운 우주 사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우주 여행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사업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주 여행을 이야기하기 전에 항공과 우주의 경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간권과 열권 사이에 약 고도 100km 정도의 카르만 라인이 있습니다. 이 카르만 라인 위쪽을 우주라고 하고요. 아래쪽을 항공의 영역이라 합니다. 이 우주에서는 이 지구의 중력과 돌아가는 이 원심력이 평행을 이루어서 무한대로 지구 궤도 비행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주 영역에 따라서 우주 비행기를 분류하면요. 카르만 라인을 왔다 그냥 가는 비행기를 중궤도 비행기라 합니다. 그리고 발사체에 실려서 로켓에 실려서 이렇게 우주로 나가서 궤도 운동을 하다가 돌아오는 비행체를 그냥 우주 비행체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자기의 자체적인 엔진의 힘으로
우주까지 날아가서 궤도 운동을 하다가 돌아오는 비행기를 진정한 스페이스 플레인, 우주 비행기라고 합니다. 먼저 중궤도 우주 여행을 보면요, 작년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두 곳에서 성공을 했죠. 먼저 성공한 것이 스페이스십 2라고요. 이것이 항공기 형태의 중궤도 비행기입니다. 이 스페이스십 2는요, 모선에 실려서 고도 13km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곳에서 모선과 분리해서 60초간 로켓 모터가 작동되고요. 그러면 고도 89km에 도달합니다. 이때 약 4분간 무중력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지구로 재진입하면서 고도 24km에서 글라이딩하여 비행장으로 착륙하였습니다. 또 다른 중궤도 우주 여행의 성공은요, 뉴세퍼드라는 발사체 로켓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로켓은 발사장에서 발사하면요, 로켓 엔진이 141초 동안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고도 80km에 도달하고 이때 로켓과 캡슐이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로켓은 다시 지상으로 수직 착륙하게 되고 이 캡슐은 고도 107km까지 더 상승을 해서 약 3분간 무중력 체험을 하고 난 뒤 지구로 낙하합니다. 낙하할 때는 낙하산을 전개해서 사막에 내렸습니다. 이러한 중궤도 우주 여행뿐만 아니라 실제로 궤도를 돌아가는 궤도 여행도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가 스페이스X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스페이스X는 나사와 ISS, 국제 우주 정거장에 물자를 수송하는 그러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을 체결해서 개발한 것이 카고 드래곤이요. 이 카고 드래곤을 개량을 해서 크루 드래곤을 만듭니다. 이 크루 드래곤을 이용해서 2020년 ISS로 미국인 우주인 4명을 수송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크루 드래곤은요, 펠콘 9이라는 스페이스X의 발사체에 실려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ISS 트랜스오빗까지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27시간 후에 ISS와 도킹을 합니다. 도킹을 하고 난 뒤에 167일간 임무를 수행하면 다시 언도킹해서 지구로 재진입하고요. 내려올 때 낙하산을 전개해서 멕시코만으로 낙하를 하였습니다. 우주관광, 민간 우주관광의 사례는 최초로는 미국인 기업가 데니스 디토가 하였는데요. 이때 사용한 발사체는 소유주 발사체와 우주선입니다. 이것을 타고 가서 ISS에 8일간 체류를 하였고요. 그 이후에도 7번이나 우주관광이 추가로 실현되었습니다. 이때 비용이 3,500만 불 정도였고요. 안정과 비용 측면에서 보면 항공기 수준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상당한 기술의 발전이 있어야 우주여행이 대중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서는 항공기와 같은 개념의 재사용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공기는 기본적으로 20년 동안 2만 번 사용하는 것을 최소한의 요구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 비용도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재사용 발사체는 보시는 데이터와 같이 굉장히 아직까지 항공기와는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발전되어야 되고요. 또한 우주여행을 위해서는 지금의 캡슐 형태의 그러한 우주선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주 비행기가 개발되어야 되죠. 우주 비행기는 형태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비행기로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SSTO가 있고요. 그리고 모선과 궤도선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TSTO가 있습니다. 1960년 이후로 TSTO, SSTO의 개발이 여러 번 시도되었습니다만 대부분 실패를 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스카일론 그리고 스타쉽 두 경우입니다. 스카일론은 영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STO형 우주 비행기고요. 최대 승객은 30명 정도가 됩니다. 날개 길이를 제외하고는 동체 길이나 무게가 보잉 747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카일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엔진인데요. 이 엔진은
대기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우주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엔진입니다. 이 굉장히 개발이 어렵고요. 지금 이제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발이 완료되면 2030년부터 운항을 시작할 예정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우주 비행기의 한 형태가 TSTO형 우주 비행기입니다. 스페이스 X가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들 소식 들었겠습니다만 아르테미스의 달 착륙선으로도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우주 비행기는 승객이 100명에서부터 용도에 따라서 850명까지 탈 수 있는데요. 용도는 달이나 화성의 우주선으로 또 지구 궤도에 사람이나 물자를 수송하는 용으로 그리고 지구에서 장거리 여객기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 비행기의 1단을 슈퍼헤비라고 하고요. 31개의 랩터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2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스타쉽이고요. 6개의 랩터 엔진이 달려 있고 이것을 타고 사람들이 지구 궤도나 이제 달나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우주여행 티켓이 얼마 정도면 사시겠습니까? 가격이 18만 불 정도 되면 연간 이용하는 관광객 수가 40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분석기관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연간 40만 명일 때 그러면 스카이론과 스타쉽의 여행 가격은 얼마가 될까를 계산해 보니까요. 스카이론의 경우에는 24만 불 그리고 스타쉽의 경우에는 17만 불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시장조사 분석기관이 요구하는 가격에 거의 맞아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우주여행의 대중화가 가능하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달여행은 가능한가요? 달여행은 이거하고는 다르게 또한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스타쉽을 이용하더라도 우선 스타쉽이 지구 궤도에 가고요. 그 다음에 이 7변의 로켓을 쏘아서 그 스타쉽에 재거부유를 해야 됩니다. 재거부유 과정을 거쳐서 그 스타쉽의 연료 탱크를 가득 채워야 달에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탈 수 있는 인원도요 100명보다가 많이 줄여서 한 60명 정도를 태워야 그 연료로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달여행의 경우에는 연간 발사의 수가 한 300회 정도 되면 설문조사에서 나오는 가격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즉 달여행은 지구 궤도 여행보다는 굉장히 복잡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위험 요인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쉽지는 않지만 달여행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우주 대중화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전제 조건은 안전과 요금이겠죠. 그래서 요금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고요. 저희들 마지막으로 스타쉽을 이용해서 화성 여행은 가능한가 보니까 스타쉽의 연료 탱크에 연료를 가득 다 채워도 화성에는 갈 수만 있지 돌아올 수는 연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성은 가서 그곳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화성 여행을 갔다 오기에는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이 우주 추진기관, 지금의 케미칼 방식의 연소를 시켜서 하는 그런 우주 추진기관 말고 새로운 방식의 우주 추진기관들이 좀 더 개발이 되어야 화성까지 좀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우주 여행을 위해서 많은 회사들, 기관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전에는 항상 희생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희생이 따르지만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고요. 이 도전에 여러분들 박수를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항공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번 이 대중화의 시장이 열리기만 하면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그러니까 10년, 20년 사이에 굉장히 급속도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대중화의 어떤 그 처음 스타트 포인트가 어렵지만 그것이 열리기만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살아계시는 동안에 적어도 지구 궤도 여행,
그리고 달 여행을 한 번 정도는 다녀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